한밤중 순자는 정희의 통화를 엿듣습니다. 어머니 거는 이번 달 안에 정리될 것 같아요. 유언장도 제가 알아서 하죠. 도장은 이미 제 손에 있어요. 10년을 믿었던 며느리가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습니다. 10년의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 외곽, 낡은 담장이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품고 있는 단독주택 한 채가 있습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정순자, 75의 나이에 뇌졸중 후유증으로 온몸이 말을 듣지 않게 된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왼쪽 팔다리는 거의 감각이 없고 말도 조금씩 어눌해져서 긴 대화를 나누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정신만큼은 또렷해서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남에게 짐이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해가 막 떠오르는 시간입니다. 부엌에서 솥뚜껑 여는 소리가 들립니다. 며느리 윤정이가 쌀을 씻어 죽을 끓이고 있습니다. 45살 한때는 직장 생활도 했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던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쓰러진 뒤로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남편 현우는 지방 발령을 받아 집에 거의 없고 한 달에 한두 번 돌아올까 말까 합니다. 그러니 이 집은 사실상 시어머니와 며느리 단둘만의 공간이 된 지 오래입니다. 정희는 죽을 그릇에 담아 방으로 들어갑니다. 순자는 침대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있습니다. 정희가 다가가 부축하며 베개를 등 뒤에 하나 더 받쳐줍니다. 순자는 고맙다는 듯 미소를 지으려 하지만 입 한쪽이 제대로 올라가지 않아 표정이 어색합니다. 그래도 정희는 알아봅니다. 그 표정이 고맙다는 뜻이라는 걸요. 어머니, 오늘은 미음이 좀 진하죠? 정희가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조심스럽게 순자의 입에 넣어줍니다. 순자는 천천히 삼키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됐어. 내가 손으로 해준 게 어디야. 순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정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걸 순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밥 한 끼, 화장실 가는 것, 씻는 것, 심지어 이불을 덮는 것조차 혼자서는 할 수 없으니까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정희는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 순자의 얼굴과 손을 닦아줍니다. 그리고 약통을 꺼내 하나하나 챙겨서 물과 함께 건넵니다. 혈압약, 혈전 예방약, 소화제까지 모두 6알입니다. 순자는 약을 삼키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이 모든 일을 며느리 혼자 감당하고 있다는 게 마음에 걸립니다. 정희야,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돼서.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정희는 고개를 젓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정희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번집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뭔가 다른 감정이 숨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순자는 그걸 느끼지만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착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0년을 이렇게 돌봐준 며느리를 의심한다는 게 오히려 죄스럽게 느껴집니다. 오후가 되면 동네 사람들이 가끔 들릅니다. 이웃 할머니가 과일을 들고 오기도 하고 교회 집사님이 기도해 주러 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순자는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우리 며느리 아니었으면 진작 죽었을 거예요. 이렇게 효도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요. 사람들은 정의를 보며 감탄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10년 동안 시어머니 병수발을 하다니 정말 보기 드문 효부라고 칭찬이 이어집니다. 정희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입니다. 당연한 일인데요. 어머니께서 저를 믿어주셔서 제가 더 감사하죠. 그렇게 또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정희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어두워진 하늘, 그리고 반복되는 일상. 그녀의 눈빛에는 피로가 가득합니다. 아니, 피로보다는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설거지를 끝낸 정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꺼냅니다. 화면을 응시하다가 한숨을 내쉽니다. 밤이 되면 순자는 잠들기 전 기도를 합니다. 며느리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빕니다. 정희는 옆방에서 그 기도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습니다. 표정은 알 수 없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고마움인지, 원망인지, 아니면 계산인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감정들이 천천히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가 지나갑니다. 사람들은 이 집을 효도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평온한 듯 보이던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며칠 후였습니다. 순자에게 오랜 친구 김영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정희가 핸드폰을 받아 순자의 귀에 대줍니다. 순자야, 나야. 그냥 그렇지 뭐. 영자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순자야, 나 솔직히 말할게. 요즘도 유원장 얘기 안 하냐? 우리 나이면 다들 준비하잖아. 애들끼리 나중에 싸우면 유원장 하나로 정리되는 법이야. 내 친구 하나는 유원장 없이 갔다가 자식들이 법정까지 갔어. 순자는 순간 말문이 막힙니다. 유원장이라는 단어가 낯설면서도 무겁게 느껴집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게 쉽지 않지만 친구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글쎄, 나도 생각은 해봤는데 말이야. 생각만 하지 말고 진짜 해도. 전화를 끊고 나서 순자는 한동안 생각에 잠깁니다. 정희는 옆에서 그 대화를 다 들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이지만 눈빛만은 순간 날카롭게 변했다가 이내 부드럽게 돌아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정희를 부릅니다. 정희가 방으로 들어오자 순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정희야, 내가 이제 유언장 하나 써두려 하는데. 정희의 손이 순간 멈춥니다. 이불을 정리하던 손이 공중에서 잠시 굳어집니다. 하지만 금방 부드러운 미소로 바뀝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은 아직 일러요. 어머니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잖니. 친구가 말하는데 요즘은 다들 미리 준비한다더라. 정희는 순자의 손을 잡습니다.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어머니, 그런 건 천천히 생각하세요. 지금은 건강 챙기는 게 먼저예요. 제가 있잖아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며느리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자리 잡습니다. 그날 밤부터 정희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더 자주 순자의 방에 들어오고 더 많이 말을 걸고 더 오래 곁에 머뭅니다. 순자는 며느리가 더 잘해주는 것 같아 고맙게 느낍니다. 하지만 정희의 속마음은 다릅니다. 며칠 후 정희는 순자에게 은행 일을 꺼냅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약을 챙겨주면서 자연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어머니, 요즘 은행 업무가 너무 복잡해져서 제가 대신 처리해드리는 게 어떨까요? 어머니 몸도 불편하신데 굳이 힘들게 나가실 필요 없잖아요. 통장 정리도 해드리고 공과금도 제가 알아서 낼게요. 순자는 잠시 망설입니다. 통장을 남에게 맡긴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며느리라도 말입니다. 평생 자기 돈은 자기가 관리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그걸 넘긴다는 게 불안합니다. 그래도 그건 좀 내가 직접 하던 건데. 정희의 얼굴에 살짝 서운한 표정이 스칩니다. 어머니, 제가 뭐 잘못할까봐 걱정하세요? 10년을 모셨는데 아직도 저를 못 믿으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니 제가 서운하네요. 목소리에 떨림이 섞여 있습니다. 순자는 마음이 약해집니다. 10년을 헌신한 며느리를 의심한다는 게 미안합니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알았어. 내가 관리해줘. 미안하다, 정희야. 순자는 서랍에서 통장과 도장을 꺼내 정희에게 건넵니다. 손이 떨립니다. 정희는 받아들며 환하게 웃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매달 정리해서 보고 드릴게요. 그날부터 정희는 순자의 재산 관리를 전담하게 됩니다. 통장, 도장, 카드까지 모두 정희가 보관합니다. 순자는 이제 돈 한 푼 만질 수 없게 됐습니다. 정희는 매달 생활비와 의료비를 정리하며 장부를 작성합니다. 표면적으로는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며칠 후 이웃 할머니가 찾아와 순자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순자야, 요즘 며느리가 더 잘해주나 보네. 표정이 밝아 보여. 순자는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은행 일까지 대신해주니 얼마나 편한지 몰라. 덕분에 편하게 지내고 있어. 이웃 할머니는 잠시 표정이 굳습니다. 순자야, 통장까지 맡긴 거야? 그래도 조심해야 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무리 며느리라도 돈 문제는 별개야. 내 친구 하나는 며느리한테 통장 맡겼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순자는 고개를 젓습니다. 친구의 말을 끊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달라. 10년을 나 하나 보고 산 사람인데 뭘. 나보다 내 돈을 더 아끼는 사람이야. 이웃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표정에는 걱정이 가득합니다. 돌아가는 뒷모습이 무거워 보입니다. 그날 밤 순자는 혼자 생각에 잠깁니다. 이웃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돕니다. 정의를 믿고 싶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점점 커집니다. 순자는 서랍을 열어봅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통장도 도장도 모두 정희에게 넘어갔습니다. 순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쉽니다. 이제 와서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정희를 믿는 수밖에요.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습니다. 같은 시각 정희는 자신의 방에서 통장을 펼쳐놓고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예금 잔액을 확인하고 부동산 서류를 꺼내 읽어봅니다. 표정은 진지합니다. 그리고 작은 수첩에 무언가를 적어 내려갑니다.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첫 단계가 완료됐습니다. 통장을 넘긴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매일 아침 순자를 돌보는 일과는 변함이 없습니다. 죽을 끓이고 몸을 닦아주고 약을 챙깁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진 게 있습니다. 순자를 대하는 태도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따뜻하지만은 않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순자는 정희에게 말합니다. 정희야, 오늘 병원 가는 날 아니니? 약이 떨어져서 처방받아야 하는데. 정희는 설거지를 하다가 돌아봅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바빠서 안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가는 게 어때요? 순자는 당황합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병원 가는 날을 미룬 적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그래도 약이 없으면 안 되잖니. 며칠만 버티면 되니까 오늘 다녀오자. 정희는 찬물에 손을 씻으며 차갑게 대답합니다. 어머니, 하루 이틀 약 안 먹는다고 큰일 나나요? 제 일정도 좀 봐주세요. 순자는 말문이 막힙니다. 정희의 목소리가 예전과 다릅니다. 차갑고 날카롭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았어, 그럼 다음 주에 가자. 그날부터 정희의 태도는 조금씩 변해갑니다. 밥을 줄 때도 예전처럼 정성스럽지 않습니다. 죽이 식어도 그대로 가져오고 몸을 닦아줄 때도 거칠어집니다. 순자는 느낍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말하지 못합니다. 정희가 화를 낼까봐 두렵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방문객들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웃들이 자주 들렀는데 요즘은 거의 오지 않습니다. 순자는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정희야, 요즘 영자도 안 오고 집사님도 안 오시네. 무슨 일 있나? 정희는 빨래를 개며 대답합니다. 어머니가 피곤해 하신다고 제가 양해를 구했어요. 너무 자주 오시면 어머니 쉬실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도 내가 허락한 것도 아닌데. 어머니, 제가 어머니 건강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괜히 오해하지 마세요. 순자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가슴속에는 불안감이 커져갑니다. 점점 세상과 단절되는 느낌입니다. 이 집에는 정희와 자신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정희만이 자신과 바깥 세상을 이어주는 유일한 다리입니다. 며칠 후 순자는 핸드폰으로 친구에게 전화를 걸려고 합니다. 하지만 핸드폰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희야, 내 핸드폰 어디 있니? 정희가 방으로 들어옵니다. 아, 배터리가 방전돼서 제가 충전해뒀어요. 나중에 드릴게요. 그래도 지금 전화 좀 해야 하는데. 누구한테요? 제가 대신 전화해 드릴까요? 순자는 머뭇거립니다. 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정희 앞에서는 하기 어렵습니다. 아니야 됐어. 그날 이후로 핸드폰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정희는 계속 충전 중이라고 하거나 고장 났다고 말합니다. 순자는 이제 바깥과 완전히 단절됐습니다. 전화 한 통 할 수 없고 사람 한 명 만날 수 없습니다. 오직 정희만이 순자의 전부가 됐습니다. 어느 날 밤 순자는 화장실에서 정희의 통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정희는 거실에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작지만 또렷하게 들립니다. 네, 어머니 거는 이번 달 안에 정리될 것 같아요. 유원장도 제가 알아서 준비하고 있고요. 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유원장을 정희가 알아서 준비한다니요. 자신은 아직 유원장을 쓰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순자는 숨을 죽이고 더 듣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10년을 여기 묶여 있었는데 이제 좀 챙겨야죠. 다 계획대로 되고 있어요. 통화가 끝나고 정희가 방으로 돌아갑니다. 순자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습니다. 정희가 방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어머니, 주무세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자는 척합니다. 정희는 이불을 덮어주고 방을 나갑니다. 순자는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입니다. 10년을 믿었던 며느리가 자신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유원장을 정희가 알아서 준비한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순자는 생각합니다. 자신이 들은 게 맞는지 혹시 착각은 아닌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핸드폰도 없고 사람도 만날 수 없고 몸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용기를 내서 정희에게 말합니다. 정희야, 어젯밤에 전화하는 소리 들었는데 무슨 얘기였니? 정희의 표정이 순간 굳습니다. 하지만 금방 미소를 띱니다. 아, 그거요? 친구랑 통화한 거예요. 유원장 얘기하던데. 정희의 눈빛이 차갑게 변합니다. 어머니, 엿듣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냥 제 개인적인 얘기였어요. 순자는 더 이상 묻지 못합니다. 정희의 얼굴에서 처음 보는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표정입니다. 순자는 두렵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10년을 자신을 돌봐준 며느리가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몰래 서랍을 열어봅니다. 예전에 간직하던 도장이라도 찾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서랍은 텅 비어 있습니다.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순자는 손으로 도장이 있던 자리를 더듬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서랍을 닫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이제 순자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돈도, 도장도, 핸드폰도,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정의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의가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순자는 생각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하지만 답이 없습니다. 몸은 움직이지 않고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순자는 완전히 정의의 손안에 갇혀버렸습니다. 시간은 흘러 병수발 10년째를 맞이했습니다. 정의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합니다. 거울을 보면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카락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습니다. 45이 어느새 46이 됐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정의의 젊음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의는 부엌에서 죽을 끓이다가 손을 멈춥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합니다. 대체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 거야? 내 인생은 어디로 간 거야?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습니다. 10년을 참아왔던 감정들이 이제는 터져 나오려고 합니다. 정의는 숟가락을 3개 내려놓습니다. 소리가 크게 울립니다. 순자는 방에서 그 소리를 듣습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정의의 감정이 점점 격해지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순자는 두렵습니다. 이제 자신의 운명이 정의의 손에 완전히 달려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정의가 방으로 들어옵니다. 죽그릇을 들고 있지만 표정은 차갑습니다. 어머니, 식사하세요. 말투가 건조합니다. 예전처럼 부드럽지 않습니다. 정의는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순자의 입에 넣어줍니다. 하지만 동작이 거칠어졌습니다. 순자는 사례가 들려 기침을 합니다. 어머니, 천천히 삼키세요. 정의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입니다. 미안하다는 말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정의의 눈빛이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정의는 은행에 갑니다. 순자의 통장을 들고 창구에 앉습니다. 직원이 묻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이 계좌에서 300만 원 인출하려고요. 직원은 통장을 확인하고 신분증을 요청합니다. 정의는 순자의 신분증을 내밉니다. 본인이 직접 오셔야 하는데요. 어머니가 몸이 불편하셔서 제가 대신 왔어요. 정의는 미리 준비한 위임장을 건넵니다. 순자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물론 순자가 찍은 게 아닙니다. 정의가 혼자 찍은 겁니다. 직원은 서류를 확인하고 돈을 내줍니다. 정의는 은행을 나와 현금을 가방에 넣습니다. 표정은 담담하지만 손은 떨립니다. 처음으로 순자 몰래 돈을 빼낸 겁니다. 정의는 생각합니다. 10년을 바쳤는데 이 정도는 받을 자격이 있다고요. 그날 밤 순자는 핸드폰에서 문자 알림 소리를 듣습니다. 정의가 화장실에 간 사이 침대 옆 서랍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순자는 오른손을 뻗어 서랍을 엽니다. 거기에는 자신의 핸드폰이 있습니다. 화면에는 은행 문자가 떠 있습니다. 출금 300만 원. 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순자는 서둘러 핸드폰을 다시 서랍에 넣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정의가 자신의 돈을 가져갔다는 확신이 듭니다. 정의가 화장실에서 나와 방으로 들어옵니다. 순자는 눈을 감고 자는 척합니다. 정의는 순자를 바라봅니다. 오래 바라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하지만 저도 살아야 해요.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정의에게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정의야, 은행 거래 내역 좀 보여줄 수 있을까? 정의의 표정이 굳습니다. 왜요? 저 못 믿으세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확인하고 싶어서. 정의는 차갑게 웃습니다.
어머니, 제가 10년을 모셨는데 이제 와서 의심하시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저한테 맡기지 말았어야죠. 순자는 말문이 막힙니다. 정희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합니다. 참아왔던 감정들이 폭발하기 직전입니다. 다 내 인생을 이 집에 바쳤어요. 친구들은 다 결혼하고 애 낳고 행복하게 사는데 전 여기서 뭐 했어요? 10년을 어머니 뒤치다꺼리만 했어요. 근데 뭐가 남았는데요? 정희의 목소리는 떨립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입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분노의 눈물입니다. 제 인생은 누가 돌려줘요? 잃어버린 10년은 누가 보상해줘요?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정희의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정말로 10년을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돈을 몰래 가져가는 게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정희는 방을 나가며 문을 세게 닫습니다. 큰 소리가 울립니다. 순자는 홀로 남아 천장을 바라봅니다.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자신이 며느리에게 너무 큰 짐이 됐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살고 싶습니다. 아직 죽고 싶지 않습니다. 며칠 후 순자는 또 다른 은행 문자를 받습니다. 이번에는 200만 원이 출금됐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는 5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정희는 점점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순자의 돈을 자신의 돈처럼 쓰기 시작합니다. 순자는 생각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모든 재산을 잃게 될 거라고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고 연락할 방법도 없습니다. 순자는 완전히 무력합니다. 어느 날 밤 정희는 거실에서 통장들을 펼쳐놓고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남은 잔액을 확인합니다. 부동산 서류도 꺼내봅니다. 집 시세를 인터넷으로 검색합니다. 모든 걸 계산합니다. 얼마나 남았고 얼마나 가져갈 수 있는지 말입니다. 정희는 수첩에 적힌 숫자들을 봅니다. 그리고 미소 짓습니다. 10년을 참았습니다. 이제 받을 차례입니다. 정희는 서류들을 다시 정리해서 잠급니다. 그리고 방으로 돌아가 잠자리에 듭니다. 순자는 옆방에서 정희의 발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습니다. 이제 자신에게 남은 건 무엇일까요? 돈도 빠져나가고 신뢰도 무너지고 희망도 사라졌습니다. 순자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기도합니다. 누군가 자신을 도와주기를,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났습니다. 순자의 건강은 눈에 띄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하고 약도 제때 먹지 못해서 혈압이 오르고 있습니다. 정희의 간병은 점점 소홀해집니다. 죽은 식어서 오고 몸을 닦아주는 것도 대충입니다. 어느 날 새벽 순자는 극심한 두통을 느낍니다. 머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습니다. 정희야, 정희야. 순자는 힘없는 목소리로 며느리를 부릅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습니다. 순자는 다시 부릅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높여봅니다. 정희야, 좀 와줘. 한참 후에야 정희가 방문을 엽니다. 잠옷 차림에 머리는 헝클어져 있습니다. 표정은 짜증으로 가득합니다. 뭐예요, 새벽에? 머리가 너무 아파. 정희는 한숨을 쉽니다. 어머니, 지금 새벽 4시예요. 병원도 안 열었어요. 아침까지 좀 참으세요. 안 돼, 정말 심각해. 정희는 차갑게 말합니다. 어머니, 맨날 아프다고 하시면 어떡해요. 저도 피곤해요. 그냥 주무세요. 정희는 방문을 닫고 나갑니다. 순자는 홀로 남아 고통을 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10년 전 같았으면 정희는 새벽이든 한밤중이든 달려와 병원에 데려갔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 정희에게 순자는 짐일 뿐입니다.
아침이 되어서야 정희는 다시 방에 들어옵니다. 순자는 침대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얼굴은 더 창백해졌고 식은 땀이 흐르고 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병원 가야죠. 정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습니다. 순자를 부축해서 일으킵니다. 하지만 동작이 거칠어서 순자는 비명을 지를 뻔합니다. 정희는 순자를 휠체어에 앉히고 현관으로 끌고 나갑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의사가 진찰을 합니다. 혈압이 위험 수치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 약을 제때 드셨나요? 정희는 당황하며 대답합니다. 네, 당연히 먹였죠. 의사는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그런데 혈압이 이렇게 높다는 건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았다는 뜻인데요. 식사는 잘하셨고요. 정희는 말문이 막힙니다. 순자는 의사를 바라봅니다. 말하고 싶습니다. 약을 제때 못 먹었다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정희가 옆에서 노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잘 먹었어요. 순자는 결국 거짓말을 합니다. 의사는 처방전을 끊어주며 당부합니다. 약은 꼭 제 시간에 드셔야 해요. 그리고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시고요. 다음에 또 이러면 입원하셔야 할 수도 있어요. 병원을 나오는 길에 정희는 순자에게 낮게 속삭입니다. 어머니, 의사 앞에서 괜한 말하지 마세요. 제가 뭐 잘못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순자는 고개를 숙입니다. 대답하지 못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순자는 생각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죽을 수도 있다고요. 집에 도착하자 정희는 순자를 방에 눕히고 나갑니다. 약을 주지도 않고 물을 떠다 주지도 않습니다. 순자는 혼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목이 마릅니다. 하지만 물을 달라고 부를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우연히 정희의 대화를 또 엿듣게 됩니다. 정희가 거실에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습니다. 응, 이제 곧 정리될 것 같아. 건강도 안 좋아지고 있고 병원비도 계속 나가고 있어.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 순자의 가슴이 철렁합니다. 정희가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유 원장은 제가 이미 준비해뒀어. 어머니 도장도 있으니까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순자는 숨이 막힙니다. 정희가 자신 몰래 유 원장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도장을 몰래 사용해서 말입니다. 순자는 공포에 휩싸입니다. 이제 정말로 위험합니다. 정희는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고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순자는 결심합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요? 핸드폰도 없고 사람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정희가 잠든 틈을 타서 움직입니다. 오른손으로 침대 난간을 잡고 천천히 몸을 일으킵니다. 온몸이 떨립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 움직여 보는 겁니다. 순자는 조금씩 침대에서 내려옵니다.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을 뻔하지만 간신히 버팁니다. 순자는 서랍으로 기어갑니다. 정희가 숨겨둔 핸드폰을 찾습니다. 서랍을 열자 거기 핸드폰이 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집어듭니다. 그리고 아들 현우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현우야, 엄마야. 위험해. 집에 좀 와줘. 제발. 문자를 보내고 순자는 핸드폰을 다시 서랍에 넣습니다. 그리고 침대로 돌아가 누웁니다. 온몸에 힘이 빠집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한 가닥 희망이 생깁니다. 아들이 문자를 보고 와줄지도 모른다는 희망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처럼 순자의 방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합니다. 순자의 표정이 어제와 다릅니다.
조금 더 생기가 있어 보입니다. 정희는 의심스럽게 순자를 바라봅니다. 어머니, 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응, 잘 잤어. 정희는 방을 둘러봅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입니다. 서랍이 살짝 열려 있습니다. 정희는 서랍을 확인합니다. 핸드폰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치가 어제와 조금 다릅니다. 정희는 핸드폰을 켭니다. 문자 발신함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얼굴이 굳습니다. 현우에게 보낸 문자가 있습니다. 정희의 눈빛이 차갑게 변합니다. 순자를 돌아봅니다. 순자는 정희의 눈빛을 보고 깨닫습니다. 들켰다는 걸요. 정희는 천천히 순자에게 다가옵니다. 손에는 핸드폰을 쥐고 있습니다. 어머니, 이건 뭐예요? 정희는 핸드폰을 순자의 눈앞에 들이밉니다. 화면에는 현우에게 보낸 문자가 선명하게 떠 있습니다. 어머니, 제 몰래 문자를 보내셨어요? 저한테 뭐가 불만이세요? 정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섞여 있습니다. 순자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정희는 핸드폰을 손에 쥔 채 방을 서성입니다. 10년이에요, 어머니. 10년을 제가 어머니만 봤어요. 제 인생을 다 바쳤어요. 그런데 저를 이렇게 의심하세요? 정희야, 내 말 좀 들어봐. 뭘 들어요? 어머니는 저를 믿지 않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요양원에 보내시지 그랬어요. 정희의 목소리는 점점 커집니다.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슬픔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어요? 어머니 밥 해드리고 빨래하고 몸 닦아드리고 약 챙겨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받을 대접이에요? 순자는 입을 엽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내 돈을 내가 가져갔잖니. 은행에서 계속 돈이 빠져나갔어. 정희는 웃음을 터뜨립니다. 차갑고 쓴 웃음입니다. 돈이요? 그 돈 제가 쓴 거 맞아요. 근데 그게 잘못이에요? 10년 동안 병원비, 약값, 생활비 다 제 손으로 나갔어요. 제 시간과 인생을 여기 다 쏟아부었는데 그 정도 보상도 못 받아요? 그래도 내 허락 없이. 허락이요? 어머니는 제게 통장을 맡기셨잖아요. 그건 저를 믿는다는 뜻 아니었어요? 정희는 방문을 쾅 닫고 나갑니다. 순자는 혼자 남아 눈물을 흘립니다. 정희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10년을 희생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몰래 돈을 가져가고 유언장을 조작하는 게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순자를 더욱 소홀히 대합니다. 밥은 하루에 2끼로 줄었고 약도 제때 주지 않습니다. 순자의 몸 상태는 급격히 나빠집니다. 기력이 떨어지고 의식도 흐릿해집니다. 어느 날 현우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정희가 받습니다. 여보, 엄마한테 무슨 일 있어? 문자 받았는데. 정희는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아무 일 없어요. 어머니가 요즘 정신이 좀 흐려지셔서 그래요. 가끔 헛소리도 하시고. 정말? 내가 한번 가봐야 하나?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잘 돌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 일 바쁜 거 알잖아요. 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합니다. 알았어. 그래도 뭔가 이상하면 바로 연락해. 전화를 끊고 정희는 한숨을 쉽니다. 위기를 넘겼습니다. 순자는 방에서 그 대화를 듣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믿지 않았다는 게 절망스럽습니다. 정희의 말을 믿었습니다. 이제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극심한 통증을 느낍니다. 가슴이 조이고 숨이 가빠집니다. 심장이 이상합니다. 순자는 정희를 부릅니다. 정희야, 구급차 불러줘. 정희가 방에 들어옵니다. 순자를 내려다봅니다. 표정이 묘합니다. 걱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무관심한 것 같기도 합니다. 어머니, 또 그러세요? 어제도 아프다고 하셨잖아요. 이번엔 진짜야, 제발. 정희는 한참을 서 있습니다. 순자를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지금 구급차를 부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순자가 그대로 가버린다면요. 10년의 고통이 끝나는 겁니다. 모든 게 정리되는 겁니다. 하지만 정희는 결국 핸드폰을 꺼냅니다. 구급차를 부릅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너무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정희는 순자를 부축해서 일으킵니다. 어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구급차 곧 와요. 구급차가 도착하고 순자는 병원으로 실려갑니다. 정희도 함께 탑니다. 구급대원이 순자의 상태를 체크합니다. 혈압이 위험 수치이고 심박수도 불규칙합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처치를 받습니다. 의사가 정희에게 묻습니다. 환자분 평소에 약은 잘 드셨나요? 식사는요? 정희는 당황하며 대답합니다. 네, 다 잘 챙겨드렸어요. 의사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정희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환자분 영양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체중도 많이 빠지셨고요. 혹시 제대로 식사를 못하신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제가 매일 3끼 다 챙겨드렸는데.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간호사가 순자를 병실로 옮깁니다. 정희는 복도에 남아 생각합니다. 이제 의사들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병실에서 순자는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링거를 맞고 있습니다. 정희가 들어와 의자에 앉습니다. 둘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어머니,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정희가 조용히 말합니다. 목소리에는 피로가 가득합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10년을 여기 묶여 살았어요. 제 삶도 있었는데 다 포기했어요. 친구들도 잃었고 꿈도 접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저한테 뭘 주셨어요? 순자는 정희를 바라봅니다. 대답하려고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지쳤어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어머니, 이해해 주세요. 정희는 일어나 병실을 나갑니다. 순자는 혼자 남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정희의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정말로 10년을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죽어야 하는 건가요? 그날 밤 순자는 결심합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요. 살아야 한다고요. 아직 죽을 때가 아니라고요. 순자는 간호사를 부릅니다. 간호사님, 부탁이 있어요. 간호사가 다가옵니다.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제 아들한테 연락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며느리 몰래요, 제발. 간호사는 순자의 절박한 표정을 봅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다음 날 오후 병실 문이 열립니다. 현우가 급하게 들어옵니다. 간호사의 연락을 받고 회사도 제쳐두고 달려왔습니다. 순자는 아들을 보자 눈물을 흘립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간호사님이 연락하셨는데. 현우야, 엄마 말 좀 들어줘. 정희가.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말합니다. 통장을 빼앗긴 일, 돈이 빠져나간 일, 유언장 이야기, 전화와 사람들을 차단당한 일까지 전부 털어놓습니다. 현우의 얼굴이 점점 굳어갑니다. 정말이에요, 엄마. 정희가 그럴 리가. 내가 거짓말하겠니? 은행 내역 확인해봐. 내 핸드폰도 정희가 숨겨놨어. 현우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입니다. 10년을 헌신한 아내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절박한 표정을 보니 그냥 넘길 수가 없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제가 확인해 볼게요. 현우는 병실을 나와 정희에게 전화를 겁니다. 정희는 집에서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
지금 병원에 와 있어. 엄마가 이상한 말을 하시는데 정희의 목소리가 굳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통장 이야기, 돈 이야기 여보. 정말 엄마 돈 쓴 거 맞아? 정희는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한숨을 쉽니다. 당신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예요? 10년을 엄마 모셨는데?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확인하고 싶어서. 확인하고 싶으면 은행 가서 확인하세요. 나는 떳떳해요. 병원비랑 생활비 쓴 거 말고는 한 푼도 안 건드렸어요. 전화가 끊깁니다. 현우는 망설이다가 은행으로 향합니다. 어머니 명의 통장 거래 내역을 출력합니다. 서류를 받아들고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그리고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대량의 출금 내역이 보입니다. 3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병원비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들입니다. 현우는 은행 직원에게 묻습니다. 이 출금들 누가 한 건가요? 보호자분이라고 하시면서 위임장 가지고 오셨어요. 도장도 찍혀 있었고요. 현우는 주저앉을 뻔합니다. 아내가 정말로 어머니 돈을 가져갔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증거가 눈앞에 있습니다. 현우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정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현우가 들어서자 정희는 일어섭니다. 여보, 은행 다녀왔어요? 현우는 통장 내역서를 테이블에 내던집니다. 이게 뭐야? 이 돈 다 어디 갔어? 정희는 서류를 보고 입술을 깨뭅니다. 병원비요. 다 어머니 치료하는데 쓴 거예요. 병원비가 이렇게 많이 나와? 거짓말하지 마. 현우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정희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몰라요. 10년 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당신은 멀리서 돈만 붙이면 됐지만 저는 여기서 매일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엄마 돈을 몰래 가져가다니. 정희는 소리를 지릅니다. 제 인생은 어떡하라고요. 제 10년은 누가 돌려줘요. 친구들은 다 행복하게 사는데 저만 여기 갇혀서 늙어가고 있어요. 둘은 서로를 노려봅니다. 10년 동안 쌓인 감정들이 폭발합니다. 현우는 고개를 젓습니다. 여보, 당신이 힘든 건 알아. 하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건 범죄야. 정희는 비웃습니다. 범죄요? 10년을 희생한 게 아무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저도 보상받을 권리 있어요. 보상은 정당하게 받아야지. 이렇게 몰래 가져가는 게 보상이야? 정희는 주저앉아 울기 시작합니다. 현우도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줍니다. 둘 사이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며칠 후 순자는 퇴원합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현우가 어머니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갑니다. 정희와는 따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정희는 혼자 남습니다. 빈집에 홀로 남은 정희는 순자의 방을 바라봅니다. 10년을 돌봤던 그 방입니다. 이제 그곳은 텅 비어 있습니다. 정희는 방에 들어가 침대에 앉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나는 뭘 한 거지? 대체 뭘 한 거야? 정희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돈을 가져간 것도 순자를 소홀히 대한 것도 모든 게 잘못됐습니다. 10년의 헌신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효부라는 칭찬도 사람들의 존경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현우는 어머니를 모시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갑니다. 순자는 정식으로 유언장을 작성하기로 합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법적으로 작성합니다. 변호사가 묻습니다. 재산을 어떻게 분배하시겠습니까? 순자는 잠시 생각합니다. 정희를 완전히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0년의 시간이 모두 거짓은 아니었으니까요. 재산의 30%는 며느리 정희에게 주세요. 현우가 깜짝 놀랍니다.
엄마, 정말요? 그 사람한테? 순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10년을 돌봐준 건 사실이니까. 비록 마지막이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시간은 인정해줘야지. 변호사는 순자의 뜻대로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순자는 마지막 문구를 추가해달라고 합니다. 그 아이가 비로소 진심을 알게 되길 바란다. 사람의 마음은 돈으로 갚는 게 아니니까. 유언장이 완성됩니다. 순자는 서명하고 도장을 찍습니다. 이제 모든 게 정리됐습니다. 순자는 한숨을 쉽니다. 길고 힘든 싸움이 끝났습니다. 8챕터 1년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현우의 집에서 평온하게 지냅니다. 현우가 직접 어머니를 돌보고 필요할 때는 간병인의 도움을 받습니다. 순자는 예전보다 건강해졌습니다. 제때 약을 먹고 따뜻한 식사를 하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어느 가을날 순자는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잠든 것처럼 평화롭게 떠납니다. 현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립니다. 고통 없이 편안하게 가셨습니다. 순자의 얼굴에는 미소가 머물러 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이웃들, 교회 사람들, 친구들이 조문을 옵니다. 그리고 정희도 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정희는 영정 앞에 섭니다. 순자의 사진을 바라봅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정희는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10년을 돌본 며느리 하지만 마지막에 돈 때문에 문제가 됐던 그 며느리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차갑습니다. 정희는 그걸 느낍니다. 하지만 개의치 않습니다. 오직 순자에게만 집중합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어머니를 사랑했어요. 처음에는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변했어요. 지쳐서, 힘들어서 욕심이 생겼어요. 용서해 주세요. 정희는 한참을 울고 나서 일어납니다. 현우가 다가옵니다. 둘은 서로를 바라봅니다. 오랜만입니다. 와줘서 고마워요. 현우의 목소리는 담담합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당연히 와야죠. 10년을 함께 했는데요. 그날 밤 장례식이 끝나고 현우는 변호사를 만납니다. 순자의 유언장을 공개하는 날입니다. 현우는 유언장을 받아듭니다. 그리고 내용을 확인합니다. 눈이 커집니다. 재산의 30%를 며느리 윤정희에게 상속한다. 현우는 믿기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정희에게 재산을 남겼다니요. 변호사가 설명합니다. 고인께서 마지막에 직접 작성하신 유언장입니다. 며느리에게 일부를 남기고 싶다고 하셨어요. 현우는 유언장 마지막 페이지를 넘깁니다. 거기에는 순자의 손글씨로 쓰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비로소 진심을 알게 되길 바란다. 사람의 마음은 돈으로 갚는 게 아니니까. 현우는 눈물을 훔칩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마음을 이해합니다. 미움이 아니라 용서였습니다. 정희를 완전히 버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현우는 정희를 찾아갑니다. 정희는 여전히 그 집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현우가 문을 두드립니다. 정희가 문을 엽니다. 얼굴은 야위었고 눈은 부서 있습니다. 들어와요. 현우는 거실에 앉습니다. 정희도 맞은편에 앉습니다. 둘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현우가 봉투를 꺼냅니다. 엄마가 당신한테 남긴 거예요. 정희는 봉투를 받아듭니다. 손이 떨립니다. 봉투를 열자 유언장 사본과 통장이 나옵니다. 정희는 유언장을 읽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마지막 문구를 읽을 때는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립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정희는 통장을 봅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통장입니다.
순자가 생전에 미리 만들어둔 것입니다. 정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합니다. 당신이 10년을 헌신한 건 사실이에요. 엄마도 그걸 인정하셨어요. 비록 마지막이 좋지 않았지만요. 현우는 일어섭니다. 이제 어떻게 살 건지는 당신이 정하세요. 하지만 엄마의 마음만큼은 잊지 마세요. 현우가 떠나고 정희는 홀로 남습니다. 유 원장과 통장을 바라봅니다. 10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처음 순자를 돌보기 시작했을 때 진심으로 효도하고 싶었던 그때가 떠오릅니다. 언제부터 변했을까요? 언제부터 돈이 중요해졌을까요? 정희는 결심합니다. 이대로 살 수 없다고요. 바꿔야 한다고요.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요. 몇 달 후 정희는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작은 마을에 간병센터를 엽니다. 순자에게 받은 돈으로 시작한 센터입니다. 정희는 그곳에서 노인들을 돌봅니다. 이번에는 진심으로 욕심 없이 돌봅니다. 어느 날 정희는 센터 벽에 순자의 사진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향을 피웁니다. 매일 아침 순자에게 인사합니다. 어머니,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는 이제 진짜로 봉양할게요. 이번엔 거짓말 아니에요. 센터에는 점점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정희의 손길이 따뜻하다는 소문이 퍼집니다. 정희는 한 분 한 분을 정성껏 돌봅니다. 밥을 먹이고 몸을 닦아드리고 이야기를 들어드립니다. 예전처럼 지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 할머니가 정희에게 묻습니다. 아가씨, 왜 이 일을 하세요? 정희는 미소 짓습니다. 제가 갚아야 할 빚이 있어서요. 무슨 빚인데요? 사람의 빚이요. 진심의 빚이에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정희는 할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따뜻한 손입니다. 이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사람을 돌보는 것 자체가 의미입니다. 저녁이 되면 정희는 순자의 사진 앞에 앉습니다. 하루를 보고합니다. 어머니, 오늘은 3분을 돌봤어요. 다들 건강하세요. 내일은 4분이 오신대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사진 속 순자는 미소 짓고 있습니다. 정희도 미소 짓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후회의 눈물이 아닙니다. 희망의 눈물입니다. 어머니,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사람은요, 진심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요. 돈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거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알게 돼서 감사해요. 밤이 깊어갑니다. 정희는 불을 끄고 방으로 돌아갑니다.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진심으로 정직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순자가 마지막으로 가르쳐 준 것처럼 사람의 마음은 돈으로 갚는 게 아니니까요. 하늘에서 순자는 정희를 내려다보며 미소 짓습니다. 그 아이가 드디어 진심을 찾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막장 본부였습니다.